자, 오늘 할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이제 열단원입니다. 온도하고 열하고 구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온도하고 열하고 은근히 우리가 되게 많이 혼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숫자로 만드는 게 온도예요.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 온도 변화를 실제로 일으키는 에너지가 열이에요. 따뜻한 정도를 좀 더 입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돼. 각 입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온도예요.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지 확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온도. 그러면은 열이라는 건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말은 결국 뭐를 일으킨다? 입자 운동의 변화도 열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 화학 과정 할 때 상태 변화가 열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높은 거야, 열이 많은 거야? 둘 다야. 어느 쪽이야? 1번, 2번, 3번. 뜨거운 물체란 온도가 높다, 열이 많다, 둘 다다. 어느 쪽? 온도가 높은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열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등에서는 그냥 온도가 높은 물체가 열 에너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열 에너지는 이 물체에서 저 물체로 그러니까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 그 전달되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 알겠죠, 요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많이 쓰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나라는 섭씨라는 온도를 쓰죠. 섭씨라는 온도는 셀시우스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딴 게 섭씨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과학자 이름이 셀시우스야. 이거를 한자로 바꿔서 동양에서 책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학문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시우스랑 발음을 제일 비슷한 한자들로 짜맞춘 게 서비시우스가 돼. 그래서 성씨가 섭인 줄 알았던 거야. 셀시우스가 성인데 그냥 섭이 성이고 시우스가 이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섭이라는 성씨를 가진 양반의 온도가 그래서 섭씨 온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저기 영국, 미국, 캐나다 그 소위 영연방 쪽에서 많이 쓰는 온도 체계로 화씨라는 것도 있거든. 이거는 만든 학자가 파렌하이트입니다. 그래서 화씨의 온도예요. 그래서 화씨 온도가 된 겁니다. 섭씨 온도는 물을 기준으로 어는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아서 요 사이를 100등분 딱 하고 그 온도 단위 기준으로 더 차가운 온도, 더 따뜻한 온도를 쭉 표시한 게 섭씨 온도예요. 화씨 온도는
화씨 온도는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라고 하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보면 함수 가르칠 때 이 공식을 배우는 경우가 있더라고. 딱 1차함수 모양이잖아. 맞지? 요걸 통해서 화씨 온도를 계산하는데, 이걸 계산하면 32F에서 212F까지, 얘는 180 구간으로 잘리죠. 즉 온도가 좀 더 세세하게 표현이 되지. 그리고 대신에 어때? 온도 표시가 되게 크게 나오겠죠. 옛날에 그래서 지금 이제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지? 우리나라 사람도 아무 관심도 없죠. 큰일이죠. 옛날에 올림픽 축구 중계인가에서 이제 아이돌 스타들을 응원하라고 그 객원 해설자 자리에 앉혔어. 왜냐면 그 전에 월드컵 방송 때, 월드컵인가 어쩌거나 그때 무한도전 멤버들을 거기 집어넣어서 MBC가 대박을 한번 쳤단 말이에요. 인기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SBS인가에서 여자 아이돌들을 응원하라고 넣었어요. 월드컵, 아 맞다, 무한도전이 올림픽 때였고 월드컵 때인가 SBS에서 넣었어요. 여자 아이돌들. 축구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 쭉 한번 보여주고, 우리 한국팀 주요 선수, 그다음 우리 상대방 팀 주요 선수, 어떻게 축구를 주로 한다,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보여줄 때 경기장 온도가 딱 나왔어. 위쪽에 온도가 얼마로 표시됐었냐면, 요렇게 표시됐어. 88F. 근데 그 앞에 temperature, 온도라는 뜻이잖아요. 온도랑 88까지만 본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30도만 넘어도 저 더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88도나 되는데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해요. 이거 계산하잖아요. 28도 나오거든. 문제 끝까지 읽어야 되고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사실 과학에서는 우리가 절대 온도라는 켈빈 온도를 써야 됩니다. 켈빈 온도는 굳이 따지자면 273 켈빈에서 373 켈빈이 돼요. 물의 어느 점과 끓는 점이. 똑같이 100도 구간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과학에서 전부 다 켈빈으로 온도 단위를 써야 되는데, 이 단원에서 우리가 온도가 물체에서 온도 변하면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그때는 뭘 써도 된다? 온도의 변화 폭을 계산하는 거지 몇 도다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켈빈 대신에 섭씨를 씁니다. 중등에서만. 그럼 고등부터는 온도 표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쓰게 된다? 켈빈 쪽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열이라는 거는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고 입자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라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지? 자, 열의 이동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밑에다 가면 되겠다. 그러면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설명을 좀 할게요. 열이 이동하는 형태는 첫 번째, 전도. 이건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입니다, 주로. 전도라는 것은
고체는 입자들이 자리를 못 바꾸잖아. 가만히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입장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옆 분자들하고 충돌하는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자들이 고체니까 꽉 들어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 얘가 막 움직이겠지. 그 움직이는 충돌이 쭉 전달돼서 최종적으로 얘가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특징은 빠르다, 느리다? 느리지만 열 에너지를 되게 전달을 잘 해줘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다? 전도에 의한 열 전달에서는 이게 가장 금속이 비금속보다 열 전달을 잘해요.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 냄비나 후라이팬 바닥은 뭐로 만들어? 금속으로 되어 있죠. 손잡이는. 후라이팬이나 냄비 손잡이는 뭐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이나 나무가 붙어 있지. 왜? 금속하고 비금속 차이라서. 오케이? 자, 두 번째. 대류.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전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열을 흡수해서 팽창한 물질이 어떻게 된다? 위로 솟구치는 거야. 그러면은 찬입자는 상대적으로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냄비 같은 거에서 여기에 열을 가하면 뜨거운 물질은 막 이렇게 솟구칠 거고, 맞지? 여기서 차가워진 물질은 이렇게 돌아 내려오면서 물 전체가 따뜻해지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죠. 맞지? 고체는 입자가 이동하지 않잖아. 전도는. 근데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합니다. 좀 이따 적기 애매하니까 여기다 그냥 옆에다 적을게요. 세 번째가 복사예요. 복사라는 것은 열 에너지가 직접 빛의 형태로 전달이 돼. 우리 햇볕 쬐일 때 햇볕에 나가 있는 거랑 그늘에 들어와 있는 거랑 어느 게 더 따뜻해요? 볕에 있는 게 따뜻하고 그늘이 좀 덜 덥지. 그게 요거라는 거예요. 복사를 통한 에너지 전달. 우리 그 모닥불 피워놓고 옆에 이렇게 손 가까이 대고 있으면 따뜻한 열기가 오잖아. 그게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인 거야.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광열기라는 게 있죠. 요즘엔 뭐 이제 거의 다 에어컨이 히터 역할을 대신하는데 가끔씩 이제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선풍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겨울에 걸어 놓는 거 있잖아. 뒤에 거울로 돼 있고 안에 막 코일 감아서 딱 켜면 그 앞쪽에만 따뜻해지는 거. 그게 이제 복사를 통한 전달. 얘는 이제 전도랑 정반대로 빠르지만 효율이 비교적 낮죠. 그러면 네 번째, 단열이라는 건 뭐다? 단열이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 쉽게 말해서 전도, 대류, 복사를 다 차단하는 게 단열이란 말이야.
단열의 예시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보온병이죠. 보온 텀블러. 보온 텀블러는 어떻게 단열을 하냐면, 자, 이중벽 구조에서 전도를 막고요. 이중벽 내부를 진공으로 해서 대류도 막고요. 플러스 응거울 도금을 통해서 복사도 막아요. 우리 보온병 안쪽에 보면은 되게 반짝반짝 하잖아. 그게 은으로 거울 도금을 해놓은 거거든. 그럼 복사를 막고. 요렇게. 보온병 겉의 크기에 비해 안의 크기가 작잖아. 요게 이중벽 구조란 거지. 이렇게 놓으면 열이 여기서 여기로 바로 못 나가죠. 그리고 요 안쪽 공간을 뭐 해버린다? 진공으로 대류도 막게 해버리면 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안쪽에 따뜻한 걸 넣어 놓으면 잘 안 식고 차가운 걸 넣어 놔도 오랫동안 차가운 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 필기. 자, 그러면 결국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저렇게 붙여 놓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Q, 열이 이동하잖아. 이렇게 열이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니까 온도가 내려갈 거고, 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저온의 물체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겠지. 언제까지?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면 그때부터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간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온도가 같아지는 요 지점을 가리켜서 열평형 상태라 그러고, 이 열평형 상태의 온도를 우리는 평형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제 원래 중등에서 계산을 좀 많이 안 시키는 편이긴 한데, 요 부분과 관련해서 열 에너지 이동과 그 열량 이런 거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열 이동과 관련한 주요 개념들부터 보자면, 자, 첫 번째 Q. 열 에너지 단위는 킬로칼로리. 열 에너지라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총 열 에너지의 양을 열 에너지라 그러고, 참고로 말하자면 1kcal라는 말은 물 1kg을 1도씨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에너지량. 오케이? 자, 두 번째. C는 비열. 얘는 단위가 좀 긴데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비열이라는 거는 물질의 고유 특성이고,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상승시키는데, 에너지량이 돼요. 그럼 요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1kg당 1도 상승이라는 기준이죠. 맞지?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변량이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비열이란 단위 질량당 1kg당 1도 변화시키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량이라는 게 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만 분자고 요 둘이가 분모잖아. 그래서 킬로칼로리만 분자에 있고 킬로그램과 도시는 분모에 있죠. 그지? 요 비열의 공식 그대로 올리면 열에너지 공식은 Q는 CM 델타 T. 그래서 바베큐는 C암탉이라고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는 봐봐. M은 질량. 기본적으로 킬로그램 단위로 써줘야 되고요. 이거는 뭐지? 물질의 양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온도가 변할 물질의 양. 그리고 델타 T는 온도 변화예요. 원래 델타라는 것의 의미는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인데, 이러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슨 값으로 취급한다? 절대값으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는 형태로 해서 구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열의 계산. 자, 제일 쉬운 거. 1단계 문제는 Q는 CM 델타 T는 CM Q는 CM 델타 T 혹은 CM T 고온 빼기 T 저온에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해서 단순한 산수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2단계로는 뭐냐면 고온에서 잃은 열량이 저온에서 얻은 열량과 같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는 뭐? 고온 물체의 비열 곱하기 고온 물체의 질량 곱하기 고온 물체의 온도 변화. 이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문제는 요 과정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C 고온 곱하기 M 고온 곱하기 고온의 물체 빼기 평형 온도
C 저온 곱하기 M 저온 곱하기 여기가 중요합니다. 평형 온도 빼기 저온의 온도.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열평형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가 고온의 온도, 여기가 저온의 온도, 여기가 평형 온도. 그리고 여기에 C 고온, M 고온, 여기에 C 저온, M 저온 적어놓고 여기가 고온의 온도 변화, 여기가 저온의 온도 변화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접근해 가면 돼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팁이라면 어떤 방법 뭐가 있냐면 일단 물의 비열은 1입니다. 두 번째 C고와 저온, 여기에서 고온과 저온의 양쪽의 물질이 같을 경우입니다. 같을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뜨거운 물, 찬물 섞을 때 그럼 어떤 특징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반비례로 풀리기도 해요.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자. 열팽창이라는 것은, 자, 요거 봐봐.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더 활발해져요. 그 가운데서, 입자 간 거리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이 둘에게 작용할 수 있는 인력 요소가 만유인력이랑 전기력이 있고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키는 쪽의 요인. 청력 요인은 전기력이 있는데 역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입자가 막 운동을 하잖아. 그럼 적당한 거리에서는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원자 핵끼리도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고 원자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전자 영역 있지. 전자들끼리도 겹치니까 청력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멀어지면 인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거든요. 그럼 운동을 활발히 하다 보면 어느 거리에 있는 게 더 편하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편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열팽창에 중요한 요소에 뭐가 있다? 입자 사이에 인력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저렇게 열팽창 하는데도 일반적인 열팽창 정도는 고체보다 액체가 더 팽창을 잘해요. 그리고 고체나 액체보다 기체가 엄청나게 잘해. 대신에 우리는 고체와 액체의 열팽창만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기체의 열팽창은 이미 우리가 배웠거든요. 뭐게? 화학 시간에 배웠는데. 기체의 열팽창이 바로 샤를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체 같은 경우 뭐라 그랬다? 입자간 인력 없다고 쳤잖아요. 그런 입자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체 종류랑 상관없이 팽창하는 정도가 어떻다? 같아요. 없기 때문에 종류 상관없이 동일하게 팽창합니다. 똑같이 퍼진다는 거야. 그 대신에 고체나 액체는 결국 뭐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열팽창도 어떻게 된다?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체에 있어서 열팽창은요, 첫 번째 뭐다? 형태와 비율이 그대로 팽창합니다. 어떻게? 한 종류 물질일 때. 물질이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그대로 팽창하고 그대로 수축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 꽉 채워진 어떤 동그란 원판이 있다면 얘는 열팽창하면 어떻게 된다? 그 모양 그대로 커지겠죠. 동그랗게. 그지? 그런데 봐봐. 그럼 만약에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 어떠한 물체라고 생각해 봐봐. 가운데가 뚫려 있는 어떤 물질이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깥 테두리가 커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그랬으니까 바깥 테두리가 이렇게 커지겠지. 그럼 안쪽 구멍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야지. 얘도 그대로 커져요. 왜 그러냐면 봐봐. 요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 요거를 보조선을 요렇게 한번 그어봐봐. 어떻게? 요 점에 요렇게, 요 점에 요렇게. 물어볼게요. 요 길이는 길어져야 돼? 짧아져야 돼? 그러면 요 구멍 폭이 이렇게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구멍을 보지 말고 물체를 요렇게 잘라서 해. 그래서 안쪽 구멍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경 끼는 사람들 안경을 빠졌을 때 안경을 쉽게 끼워 넣는 법. 안경테를 따뜻한 물에 불리고요. 안경알은 냉동실에 한 1분만 넣어놨다가 다시 꽂아보면 되게 잘 들어가요. 왜? 안경알을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안경알은 크기가 작아지고 안경테를 따뜻한 물에 불리면 안경테는 크기가 그게 거의 티가 안 날 만큼 조금이라도 그 차이 때문에 되게 쉽게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걔네들을 우리 안경 닦는 천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사각 감아서 손바닥에 딱 대고 있으면 온도가 같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안경알은 다시 커지고 안경테는 조금 줄어들면서
딱 맞게 되는 거야. 그 옛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쓰던 그 나무로 된 물통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 대략 나무를 이렇게 통 모양으로 잡아놓고 밧줄로 묶어 놓은 뒤에 요 쇠테두리 있잖아. 얘를 뜨겁게 달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원래 크기보다 불어서 커지겠지. 불어서 커진 걸 두들겨서 억지로 박아 넣는 거예요. 꽉 끼는 자리에.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식으면서 쭈그러들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꽉 잡아버리는 거야, 나무를.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꽉 끼워 맞춰지게. 그래서 옛날에 영재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도 냈어요. 요렇게 C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금속 링, 여기 끊어버린 거. 얘를 가열할 때, 요 틈새 있죠? 요 틈새 포. 커지게 작아지게. 커집니다, 이거도. 우리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더 늘어나서 좁아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아니고 요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자, 특히 고체 두 번째는 바이메탈이라는 녀석입니다. 바이메탈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두 개의 금속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 요쪽이 더 잘 늘어나는 금속이고 얘가 덜 늘어나는 금속이라면 얘를 가열하면 흰 게 훨씬 더 길어져야 될 거 아니야. 얘도 커지지만 얘는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겠지. 대신에 잘 늘어난다는 소리는 차갑게 식히면 잘 줄어들지. 얘를 냉각시키면 요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 필기. 액체 액체의 경우도 열팽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도 물질마다 팽창률이 다르지만 특히 액체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라는 게 아까 비열이 1이었잖아. 그리고 그게 비열 중에서 제일 큰 값이기도 한데 그거 말고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의 경우는요. 영상 사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도에 따른 물의 부피가 사도에서 가장 낮아요. 그리고 즉 우리는 사도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열팽창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될 때 육각형 모양의 결정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물은 얼면 부피가 10% 증가해요. 그런데 왜? 요렇게 물 분자들끼리 육각형 모양으로 쌓이면서
가운데에 뭐를 만든다? 빈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부피가 느는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미 구조 형성이 일어난다는 거. 이 육각형 구조 형성. 그래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근데 이거는 오직 지구상의 물만이래요. 그래서 물의 경우 온도계를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물은 열팽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써. 오케이? 이거 말고 특히 액체에서 주의할 거는 고체 용기, 특정 용기로 팽창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팽창한 정도가 적은 양으로 측정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한 바닥 넘겨보면 그림으로 고체 열팽창, 액체 열팽창 예시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기찻길이 시끄러운 거 있잖아. 여름과 겨울철 중에 겨울이 더 시끄럽죠. 그건 이제 철로의 간격 때문에. 여름에 늘어날 거를 상정해서 겨울에 간격을 띄워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붙을랑 말랑할 때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요 틈을 철로가 지나가면서 덜컹덜컹 거립니다. 알겠어요?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요거 과제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